누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때 확 증가한 거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거든요. 신용대출 받아갖고 주식 산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이라고 해서 주담대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서 더 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분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야지 이분들은 그냥 계속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준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추가되고 있죠.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세제 개편, 그리고 대출 규제, 공급 이제 확대 정책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요. 자, 오늘 김학렬 소장님과 함께요. 자, 우리 부동산 시장 분석과 그리고 실수요자분들께서 어떤 투자 전략을 삼으면 될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한 2년 만에 뵙는 거죠? 그렇죠. 2024년도였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그때 바닥 다지고 살짝 올라올 때쯤에 제가 집 사세요 하고 끝냈는데 방송 보신 분 중에 제 말대로 사신 분들은 네. 지금 좀 따뜻한 거고. 시즌을 네. 보내실 거고 아직까지 뭔 말을 하셨던 분들은 좀 포모가 왔다고 할까요? 좀 조급하시고 좀 그런 네.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네. 네. 2년 전에 그러면 부동산을 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시점도 똑같나요?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되나요? 그때는 아무거나 사도 됐던 타이밍이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살 거면 좋은 거 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살 네. 거면 지금 오히려 그 중심부는 약간 주춤하지만 그 외곽 쪽이 네.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걸 사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심부는 지금 많이 올랐다가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외곽이 오르고 나면 중심부가 다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외곽보다는 중심지가 조금 더 안전마진이라고 할까요? 그게 더 보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소장님은 딱 보니까 좀 아직 안 오른 이제 네.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이런 네.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저는 앞에 있는 거 안 보고 한 두 수, 세 수 정도 내다보는 그런 좀 환경 지명이 있는 네네. 전망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뭐 본격적인 뭐 시장 전망에 앞서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갈지에 대한 큰 거시 뷰를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올해는 이제 연초에 제가 전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세 시장을 좀 주목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매매 시장은 올라가는 지역들도 있고 내려가는 지역들도 있었고 이미 많이 오른 지역들은 또 매수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전세는 이제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투자 목적이 아니라 내 집 마련 그리고 이제 실제 거주할 집들을 자가든 임차든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움직이시면 좋겠고 임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움직이시라고 전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 임차 매물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올라가는 지역들은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싼 지역들은 비싼 수요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들인데 비싸지 않았던 지역들도 임차, 그러니까 특히 전세, 월세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신 지역들이 지금 다 중저가 지역들인데 그 중저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임차 선택도 가능하고 매매도 선택 가능했는데 양쪽 다 매물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지금 임차로 가든지 매매로 가든지 하고 있어서 이 지역은 지금 가장 좀 돈이 없는 분들이 지금 주로 좀 거래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아마 2026년도 하반기도 이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달, 6월달 상반기 때 올라갔던 지역들, 그 바로 아래 지역들이 아마 2026년도 하반기에 좀 움직일 것 같고 2027년도는 아마 이제 지난 1년 동안 올랐다가 올해 쉬었던 곳들이 다시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 집 마련이나 전세 움직이실 분들은 올해라도 움직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내년은 더 힘들어지니까 특히 상급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라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까지는 이제 외곽의 어떤 동조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건데 내년부터는 다시 중심지가 다시 상승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중심지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 입지가 좋고 뭐 수요가 탄탄하고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규제를 받는 지역들 중에 고민이 이런 것들이었는데 7월 1일자로 동탄하고 기흥하고 구리가 추가 규제지로 지정됐는데 그때 되게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이제 비규제적으로 수요가 넘어가는데 그 수요도 발생을 했고 또 반대로 역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규제 지역이 더 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탄에 경쟁 입지가 있어요. 아마 이제 용인 수지하고 수원 영통이 동탄 이신도시의 경쟁 입지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수원 용인 수지나
수원 영통이 조금 더 아마 상급 입지, 뭐 이 얘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상급 입지였을 거예요, 동탄보다는. 그래서 동탄 2로 갔던 이유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살 수 있고 대출도 70%까지 나왔기 때문이었었는데, 똑같은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은 굳이 동탄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럼 용인수지나 수원 영통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회귀를 한 수요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아마 저는 KB만 보니까, KB 지난주 시황을 보니까 영통구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여기 이미 규제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역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찬가지로 또 수원 영통과 만약에 용인수지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분당은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올라갔으니까, 그럼 분당이 올라가면은 또 강남의 주요 입지들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지역들, 역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지역들 양쪽을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예.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죠. 2.5%에서 2.75%로 이제 25bp 상승을 시켰는데, 이게 혹시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여지가 어느 정도일까요? 앞으로 뭐 한 두세 번 더 상승시킬 거다라는 이런 컨센서스가 좀 있던데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까지 더 올려서 3.5%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로드맵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내년까지 3.5로 올라가게 되면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어서, 대출을 받는데 금액을 좀 작게 잡아서 주택을 사는데 아마 자금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정말 성견 지명이 있었는지 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대출을 했었으면은 영향을 많이 줬을 텐데, 이미 선제적으로 다 조치를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은 6억 원 상한을 딱 만들어놨고, 일단 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는 25억 이상은 2억, 예, 15억 이상은 4억, 이제 15억 이하는 6억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은 이제 LTV나 DSR 계산했을 때 25억 이상이 부담이 됐을 텐데, 거기는 어차피 2억밖에 안 나와요. 2억의 대출 이자가 조금 오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을 안 사거나 대출을 안 받거나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제 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금 풀 대출이라고 해봤자 6억이니까 15억 이하 구간, 6억 풀 대출을 받는 분들은 부담이 좀 상당하겠죠. 저가 주택들 시장, 서민층들이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매매를 못하게 되면은 임차로도 갈 것 같다. 그래서 임차 수요는 더 증가하기 때문에, 임차 물건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임차 시세는 더 올라갈 것 같다. 미래 소득이 조금 증가할 여지가 있는 청년층들이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정말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집을 좀 사고 싶은데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아파트는 이제 대출도 안 나오고 힘드니 차라리 빌라 쪽을 한번 사보면 어떨까? 이런. 그래서 좀 빌라의 어떤 매수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이쪽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빌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실거주, 정말 신수한 실거주용 빌라가 있고, 말씀드린 투자용이 있습니다. 투자는 재개발이겠죠, 당연히. 재개발 빌라라고 하면은 저는 뭐 기꺼이 사라고 말씀드려요. 시기가 좀 된 거. 최소한 조합 설립 인가는 돼야 되고, 사업 시행 인가 전후 거를 사라고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말 그대로 순수하게 실거주용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건 좀 반대예요. 예, 감가상각도 너무 심하고, 이게 무엇보다 뭐가 힘드냐면은 안 팔려요.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은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던져도 안 팔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분들한테, 그렇죠, 세입자한테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갖고, 등기만 가져가라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대부분 다세대 빌라가 그렇고요. 그리고 다세대 빌라는 이게 또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빌라는 꼭 거주해야 되시면은 월세로 사시고, 전세도 안 돼요. 월세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금액이 된다면 서울 주요 지역 빌라도 비싸거든요. 그 돈으로 그냥 구축이라도 아파트의 전세나 월세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정도 돈이면 경기도 인천권에서 매수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망 좋은데 차라리 매수하시는 것들을 보통 추천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빌라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라. 네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 전후에 재개발 뭐 빌라 네네. 물건은 한번 그렇죠. 고민해봐라. 그건 좋은 게, 지금은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에 15개, 그러니까 총 40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네. 아파트는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은 아예 살 수도 없어요. 근데 빌라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 예외겠지만 네.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돈이 없는 분들은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고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자금 계획도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빌라를 추천합니다. 이건 무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고 1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소장님이 사업 시행 인가 전후에 물건을 사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제 25년 동안 이제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합 수요 조사 많이 했고 시공사, 시행사들 수요 조사 하다 보니까 엎어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수요 조사 해드린 것 중에 절반 이상이 엎어진 사업장들입니다. 좋은 것들은 조사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얼마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들이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해도 엎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근데 사업 시행 인가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엎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업성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내부 문제도 있고 사업성 따질 때는 시공사와의 문제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정부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거의 관망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분 엎어지거든요.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갔어요. 그때 추가 분담금이 거의 안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추가 분담금이 안 들어가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예 없다고 간주하는 게 맞아요. 특히 재개발은 무조건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을 내야 되냐면은 전용 84 거의 한 5억 정도가 건축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 집을 갖고 있어도 5억의 추가 분담금을 넣지 않으면은 못 가요. 가다가 엎어지는 사업장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적 인가는 그 5억 원이라고 하는 추가 분담금을 다 수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 사업적 인가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강남권 가치나 뭐 용산 같이 좀 시세가 높은 지역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시세가 애매한 지역들은 사업적 인가 넘어가지 않은 것들은 추천을 잘 안 드려요. 예, 안전성 차원에서. 자, 지금 뭐 정부에서 부동산 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이번 논의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이 조금 수립될 거다라는 이런 기대들도 좀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조금 바뀌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토론회를 갔다 왔고, 예, 그리고 계속 제 메일 칼럼으로 이런 좀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부동산 공급 부족이거든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평균은 정상이에요. 서울 빼고는. 근데 서울 들어가서 서울에서 주요지를 보면은 문제가 생긴 지역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따져 보면은 다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고 매매도 없고 그러니까 신규 물량도 없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거래가 불편하게 되어 있고 대출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것들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정책 이번에 대토론을 하는 것들의 취지가 7월 말이었잖아요. 세제 개편을 위한 거였었거든요. 그러면은 세제 개편을 하면은 공급 문제가 해결되느냐? 일단 미스매칭이잖아요. 세제는 한 번도 완화가 아니라 대부분 다 증세였었거든요. 증세하는 거랑 공급 문제 해결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혹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유세를 올리면은 팔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팔리면은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냐?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이 팔고 돈이 있는 사람이 산 거잖아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게 공급 문제, 수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시적으로만 물건이 나왔다가 없어지는 것 뿐이라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급, 대출, 세금 이 순서인데 정부는 세금만 생각하는 것 같고 대출하고 공급은 들러리처럼 보여요. 그래서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신규 아파트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어떻게 거래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부동산 대토론회.kr로 의견들을 받고 있어요. 거기 카테고리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공급, 대출, 세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또 언론사에서 매일 카운팅을 해서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가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대출이 90%예요. 뭐 전세를 가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 그다음에 매매를 하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다고 월세는 또 비싸고 월세를 내느니 대출 받고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나은데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대출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출은 총량을 자꾸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만 나오고 있거든요. 하반기 때는 더 힘들어질 거잖아요. 이미 상반기 때 다 소진한 은행들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 근데 이게 너무 참 아이러니한 게 누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때 확 증가한 거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준 달도 있었단 말이죠. 신용대출 받아갖고 주식 산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이라고 해서 주담대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서 더 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분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대출은
전 주택담보대출, 특히 아파트담보대출 생각하는데 그걸 굳이 줄일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청년들이라든지 생애 최초 집을 마련한 사람들한테는 아낌없이 베푸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들이 소득이 어딨냐라고 하면은 이자만 받아도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가야지.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야지 이분들은 그냥 계속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세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급하고 대출 부분들은 답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일단 그걸 노력해 주시고 안 되면 나중에 세금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뭐 정책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 정책이 집값을 그래서 잡을 수 있나요? 잡으려면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나요? 이건 제가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집값을 잡는 게 뭘까요? 집값을 잡는 게 네. 원래는 그 내려가도 공급이 안 되고 네. 올라가면 너무 이제 폭등이 되니 물가 상승률 정도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게 원래는 실은 가장 이상적인 그렇죠. 목표가 아마 되겠죠. 정책 목표가 이런 걸 거예요. 정확히 전 정답 100점짜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미 집값은 잡은 겁니다. 예. 근데 자꾸 왜 나올까요? 평균은 잡은 것 같은데 올라가는 지역들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저는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뭐 양극화니 초양극화니 자꾸 그것도 좀 누명을 씌운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 비싼 집을 굳이 끌어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KB 부동산 시황을 제가 매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올라간 것만 올라갔어요. 예, 평균으로만 보면은 거의 안 올랐고요.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에 정고점 넘은 아파트 몇 개 있는지 세보세요. 거의 없어요. 전 지금도 자기 금액에 맞춰서 가면은 서울서도 내 집 마련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을 가기 싫대잖아요. 왜? 집이 낡아서, 아파트가 아니라서. 그러면은 새 거로 바꿔주고 아파트로 만들어주고 그런 노력들을 하면 좋겠는데 그냥 비싼 주택들만 잡으면은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저는 그냥 더 지금 비싼 주택들이 더 비싸졌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그럼 세금 많이 낼 거잖아요. 그 돈으로 전 임대 아파트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공공기업 같은 경우 막 억지로 뜯어내지 말고 좀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좀 비어 있고 여러 가지 공공부지도 비어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돈이 없대요. 그러면은 그렇게 좀 받은 세금으로 지어주고 입주시키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집값을 잡기보다는 살기 좋은 인프라, 뭐 교통망, 새 집들을 그냥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저는 오히려 초 양극화가 돼서 세금 많이 내는 주택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차피 안 올라가는 주택들은 세금도 안 오릅니다. 서울에 한 25%는 세금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런 주택들도 있는데 왜 이사를 안 가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주택들을 바꿔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공급이 좀 중요하다. 뭐 이런 네.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